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오늘은 교양의 집사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또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해 볼까 하는데요. 집중적으로 특정한 한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 책 자체가 워낙 지난 책이 나온 지 우리나라에서 한 6년, 7년 지난 것 같은데 워낙 성과가 높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 그렇지만 사실은 다 완독한 사람은 적은 책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바로 유발 하라리의 책 사피엔스입니다. 인문교양 쪽으로 학계에서 이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킨 책은 총균쇠 그리고 사피엔스 이 정도로 요약이 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성과가 높은 책이기도 하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매도 했었지만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인문교양서로 생각한다면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까지 또 슈퍼스타가 된 이유가 사실상 이 사람의 뛰어난 화술과 그것을 잘 설명하는 어떤 스토리텔러로서의 능력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페이지 수가 600페이지가량 되기도 하고 또 다루는 기간은 적게는 한 12,000년에서 많이 보면 700만 년까지 다루는 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압도감을 느끼기 때문에 쉽게 책장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7가지 요소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대신 요약해서 전달 드림으로 인해서 향후 조금 더 그를 발판으로 삼아서 직접 책까지 읽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책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나오게 된 호모 데우스 같은 책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같은 책들도 저도 굉장히 훌륭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유발 하라리의 이런 그 학문계에서 갖고 있는 어떤 성과는 앞으로도 그런 대중적인 명성은 상당 부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피엔스의 그 방대한 양 중에서 일단 그 7가지 열쇠라고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인류는 사실은 오랜 세월, 예를 들면 20만 년 전의 인류, 40만 년 전의 인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역사가 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그때는 역사 영역이라기보다는 생물학의 영역이었을 테니까. 근데 생물학의 영역으로서의 인간의 삶들이 모여져 있는 총체가 대략 7만 년 전쯤에 오게 되면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때 7만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인지혁명이라고 유발 하라리는 명명하고 있는데요. 7만 년 전에 있었던 인지혁명, 그리고 1만 2천 년 전에 있었던 농업혁명, 그리고 500년 전에 있었던 과학혁명, 이 3가지 혁명이 인류의 역사에서 진정한 혁명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3가지 혁명이 과연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또 한 가지는 이런 인류사에 일어났던 3가지 혁명이 우리를 포함한 이 지구 전체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거시적으로 훑어나가는 그런 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큰 뇌, 직립보행, 화식. 이렇게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앞부분에 굉장히 등장하는 유발 하라리가 얼마나 요약을 잘하고 그것을 독특한 시선으로 포착을 해서 전달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류는 다른 그 수많은 종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종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생물학적으로 일단 인간의 뇌가 예외적일 정도로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인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의 뇌 크기는 무게로 따지게 되면 대략 한 1.4kg 정도쯤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간의 신체의 어떤 그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대략 2%에서 3% 정도를 차지하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인체에서 그렇게까지 무거운 무게는 아닐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 뇌가 차지하는 그 물리적인 그 무게의 비중에 비해서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간의 신체가 휴식 상태에 놓이게 될 때 뇌는 인체 전체가 쓰는 에너지의 25%를 쓴다는 거죠. 수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한정된 에너지를 뇌가 너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인간의 근육이 퇴화하게 됩니다. 근력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써야 되는 에너지를 일단 뇌가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뇌가 크면 사실은 저장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우리 높은 부분에 사실은 뇌가 두개골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동 같은 부분이나 인체의 어떤 미치는 영향 같은 데서도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인간이 뇌가 왜 이렇게 커졌을까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세 번째 제가 요약을 했던 화식이라는 건데, 화식이라는 건 이제 구워서 먹는다,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변형시켜서 먹는다라는 뜻일 텐데, 인간은 수십만 년 전부터 이제 불을 이용해 왔죠. 대략 한 30만 년 전쯤 되면 인간은 일상적으로 불을 사용했다는 어떤 기록들 같은 것이 있게 되고요. 인간이 이제 불을 피워서 음식을 구워서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화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음식의 맛도 좋아지겠지만.
그러니까 화식의 결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창자 길이가 짧아진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기관에서 제대로 이제 위 같은 데서 이 음식물들을 생식을 하게 되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창자 같은 데서도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생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창자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이 창자에서 쓸 에너지가 화식 때문에 대폭 줄어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자에 갈 에너지를 아껴서 뇌로 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뇌가 커지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다라는 방식으로 유발 하라리가 설명하고 있죠. 더 흥미로운 것은 직립보행입니다. 인류의 발달사에서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아주 어떤 순간이었겠죠. 근데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 일단 네 발로 기다가 일어서서 바깥을 보게 되니까 일단 뭐라고 할까, 시야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사냥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사냥감을 훨씬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반대로 적을 보았을 때도 도망치기가 쉽겠죠. 시야가 많이 확보되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손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수많은 인류학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손은 앞발이었기 때문에 이 손은 이동의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발이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것을 이동의 도구에서 손을 해방시킴으로 인해서 손의 미세한 근육들 같은 것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솔 때문에 수많은 도구들을 만들어서 제작하게 쓰게 되어서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종과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게 된 거죠. 직립보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일어나서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인간에게는 디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제 여성의 경우에 일어서다 보니까 산도가 좁아지게 되고 엉덩이가 작아지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구조상으로.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생깁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때 또 인간의 머리 크기가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뇌의 발달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탄생해야 될 아기는 머리가 큰데 아기를 낳아야 될 여성은 상대적으로 아기를 낳는데 나쁜 조건이 되는 거죠. 어렵고 고통스러운 조건이 되죠. 인류는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되냐면 일찍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 출산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기는 거의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아기는. 그런 상황에서 뭐 돌이 될 때까지 혹은 그 이상이 될 때까지 계속 주변에서 누군가가 보살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이를 낳은 엄마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양육이 필요해졌다는 얘기고, 사회적인 양육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사회적인 양육을 위한 사회 시스템 혹은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어떤 인간의 사회성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굉장히 사회적 동물이라고 할 때 인간의 사회성은 어디서 왔을까라고 했을 때 직립보행에서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물론 이제 이런 거대한 설명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굉장히 흥미롭고 확실하게 요약을 해서 이것을 쥐어주듯이 설명을 하려면 그 과정에서 이제 단순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혹은 단순화된 이론이 갖고 있는 명쾌함에 비해서 취약점들 같은 것 혹은 오류 가능성 같은 것이 증대되는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이 갖고 있는 이런 몇몇 시선들은 굉장히 놀랍고 흥미로운 부분들이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첫 번째는 인류의 초기에 있었던 큰 뇌와 화식과 직립보행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사실은 인간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 먹이사슬에서 최상위에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대략 한 10만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인류사에 등장한 것은 20만 년 전이고, 인간이 대형 동물들을 직접적으로 사냥하게 된 것은 40만 년 전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가 지금으로 보면 너무 까마득하게 느껴지죠? 진화의 역사나 이 동물 전체로 보면 이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라는 거죠. 그런 데서 생겨나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초원에서 사자가 먹이사슬의 최상위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렸을까? 수백만 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을 발달시켜서 그런 과정 속에서 최상위의 어떤 먹이사슬의 정점에 등극하게 될 때 다른 동물들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 제각각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보호받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자가 사냥하게 되는 가젤의 경우에는 사자가 점점 압도적인 힘을 가져갈 때 가젤은 점점 빨리 뛰는 것으로 진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이에나 같은 경우에는 협동성을 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때로 덤비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전체적인 어떤 생태계가 그에 따라서 서서히 변화하게 되는데, 인간의 경우는 압도적인 그런 최상위 종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 기간이 너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짧았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연과 혹은 여타 동물들이 이런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적응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게 되었고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인간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자는 스스로가 동물의 최상위에 있다는 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너무 늠름하다는 것이죠. 근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최상위의 그 자리에 오르게 되니까 굉장히 불안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근력이나 이런 것들은 동물들에 비해 상당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과 걱정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예를 들면 전쟁도 그 일 중에 한 가지일 것이다라고 하라리는 추측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혁명과 뒷담화 이론이라고 말을 붙여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피엔스의 역사를 보는 세 가지 혁명이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인지혁명이죠. 이 유발 하라리가 인지혁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대략 한 3만 년 전부터 한 7만 년 전 이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인지혁명은 이제 호모 사피엔스한테 있게 되는데, 한 7만 년 전에 인지혁명이 사피엔스한테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호모 에렉투스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흔히 부르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같은 그런 존재들도 사실은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인지혁명 자체는 호모 사피엔스한테만 있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화의 역사는 이제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렇게 가래를 쳐가면서 점점점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어떻게 생각하면 진화에는 어떤 목적의 방향 같은 것이 없는 것인데요. 어찌됐건 우연히 호모사피엔스한테 DNA 돌연변이를 통해서 뇌의 배선이 바뀌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갑자기 이전과에도 언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확연하게 다른 어떤 체제를 갖게 된 그런 언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언어와 어떤 그런 언어 체계의 연장선상에서 인간의 사고 방식이 바뀌게 되고 인간의 소통 능력이 바뀌게 되죠. 바로 그것 때문에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사람 속에 속하는, 호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이잖아요. 사람 속에 속하는 여타 또 다른 어떤 인류들에 비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결국은 지금 현존하는 유일한 인간의 종의 위치에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인지혁명과 연관시켜서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지혁명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아가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어떤 한 집단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집단에서 그 집단의 그 구성원들과 함께 뭐 사냥을 하든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생활을 영위하든 간에 이런 것들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같이 살아가는 다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신뢰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뢰를 알기 위해서 한 5명 정도가 함께 집단을 이루고 살면 신뢰를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인류가 초기 단계에서 수십 명이 모여드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었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인류가 예를 들면 50명이 같이 모여 사는 어떤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친다면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과연 각각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정보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50명의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는 것을 어떻게 얻어내느냐? 바로 뒷담화를 통해서 얻어낸다. 소문을 통해서 얻어낸다. 평판을 통해서 얻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명이 있을 때 이걸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50명 사이에서 1대1 관계는 모두 몇 개일까? 1225개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1225개의 인간관계를 다 파악하기에는 인간의 뇌가 그것을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인간은 뒷담화를 발전시키게 되었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뒷담화에서 주로 나쁜 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어떤 실수한다든지 아니면 잘못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것에 집중한 스캔들에 관한 뉴스들을 사람들이 훨씬 더 반색하면서 좋아하고 많이 소비를 하죠. 왜 그럴까? 인간이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일까? 이 호모사피엔스에 관한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런 나쁜 것에 대해서 인간이 소문을 발달시키게 되냐면 그 사람의 평판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말하면 나쁜 평판을 가진 사람하고 일을 하면 자기가 치명적인 결과를 받으니까 그런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소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뒷담화 이론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 숫자가 점점점 커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는 서로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무려 5천만 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5천만 명의 1대1 관계와 그런 사회적인 평판을 다 안다는 것은 인간의 뇌를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해지겠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책에서는 잠깐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던바의 수라는 개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빈 던바라는 인류학자가 있는데
이 책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로빈 던바의 뭐 워낙 유명한 얘기인데 던바의 수가 150이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그런 뇌의 능력과 사회성과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사람이 대충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관계와 친밀감을 가지고 최소한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숫자가 150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인류는 수메르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시가 탄생하게 되고 나라가 탄생하게 되고 제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인지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허구의 것들을 상상하는 능력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유발 하라리의 탁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살짝 보이게 되는데 이 판넬에서 멋지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독일에 있는 동굴에서 선사시대에 나타나게 된 상아로 만든 조각품인데 이게 대략 한 3만 년 전에 만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근데 이걸 보시다 보면 몸은 인간입니다. 머리는 사자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3만 년 전에 인류는 실제 그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존재를 상상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머리는 사자에다가 몸은 인간인 것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동물일 테니까. 지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화라든지 전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종교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유발 하라리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인간이 상상해내는 능력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창작품이라는 것이죠. 거짓말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인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점점점 큰 단위에서 어떤 하나의 인연과 신화와 전설과 종교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서히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단위를 키워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신화와 전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사실은 인류의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믿는 인권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사실은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바로 그 점에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인터넷과 IPTV 온갖 할인 난무하죠. 이런 할인은 기본, 딴 곳에는 없는 할인까지 받아야죠. 무려 30% 추가 할인 받는 너슬림 요금제. 세 번째는 상상의 질서라고 이제 물론 이 책에도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자연세계 수많은 법칙 중에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 같은 것들이 있겠죠.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는 어떤 그런 것일 텐데 근데 중력의 법칙은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반감을 갖고 있거나 혹은 다른 어떤 대로 착각을 하게 되어서 중력의 법칙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세계의 어떤 원리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냐 안 믿느냐고 별도로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상상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의 권한 같은 것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혹은 인간이 상상해낸 어떤 상상의 질서 속의 하나의 어떤 관념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생물학에서는 평등이라는 개념도 없고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라는 그 표현에서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에 날아다닌다라는 표현을 유발 하라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가졌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어떤 신성한 존재다. 혹은 뭐 정의라는 개념이나 평등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들은 인간의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상상의 질서 속에서만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아는 존재, 인권이라는 것을 제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믿을 리가 없겠죠. 혹은 이것의 바깥에서 어떤 자연 만물이 어떤 정의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상상의 질서라는 것은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지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 사람들이 공유해서 그것을 함께 믿게 되면 인권이라는 가치를 믿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유엔이라는 것의 창설도 가능해지고 수많은 것들이 거기서 파생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상상의 질서라는 것은 초강력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하면서 인류의 어떤 단위를 크게 키우게 만들고 인류의 그 발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뿌리에는 인지혁명이 있었다는 것이 유발 하라리의 설명인 것입니다. 이런 상상의 질서는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현실에 직접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믿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은 이제 개인주의에 대한 어떤 특히 이제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생각들 같은 것이 있죠. 근데 개인주의라는 개념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중세시대에는 어땠을까? 예를 들면 지금은 웬만한 집이면 형제들이랑 같이 쓰더라도 아이들 방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중세시대의 영주, 어떤 성을 갖고 있는 영주가 있고 성주가 있다고 했을 때 성주의 아이들은 어땠을까? 그 성 안에서 사실은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금수저들이지 않습니까?
유발 하라리의 말에 따르면 그 성주, 영주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성의 주인의 아들조차 독립된 방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 안에서 커다란 홀에서 그냥 대충 뭐 이불 같은 걸 덮거나 뭐 이렇게 누워서 서로 다 같이 자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는 그 인간에게 어떤 것들이 중요해질까? 뭐 잘 때 잠버릇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사람의 평판이 어떤지, 사회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구체적인 현실에 상상의 질서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면 로망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굉장히 잘 사는 부유한 어떤 부자 부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부자 부부가 서로 싸우겠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한테 뭔가 잘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됐을 때 남자는 어떻게 할까? 부유한 사람이면 예를 들면 지중해 유람선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죠. 혹은 파리 여행을 떠나거나, 왜냐하면 그것은 낭만주의적인 소비지상주의 자체가 상상의 질서 속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대 이후의 그 인간관 속에서 인간은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간의 잠재력을 가장 최대한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그런 인간이 바람직한 인간이다라는 인간관을 상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에 굉장한 부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고대 이집트의 부호들끼리 남편과 아내가 만약에 싸우게 됐을 경우에 남편이 아내한테 미안해서 뭔가를 잘해줘야 된다. 그 부호는 절대 그리스로 여행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집트의 부호는 어떻게 했느냐? 아내를 위해서 거대한 무덤을 미리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잘해야 됐을 때 거대한 부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무덤을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상상의 질서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인간이 훌륭한 것은 이런 상상의 질서의 변화를 굉장히 상대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 변화 자체를 내면화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이 그렇다라는 것인데요.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상상의 질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왕권 신수설이죠. 왕에 관한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으로 몇 년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조차도, 이런 거대한 변화조차도 인간은 쉽게 공동체 속에서 내면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역사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작물화와 가축화의 비극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농업혁명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바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부분이죠. 우리는 이제 인류의 문명 발달 사회에서 농업혁명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만을 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피엔스에서 그 이면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지적을 하죠. 먼저 이 농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BC 9500년에서 BC 8500년 사이, 이때쯤 이제 농업혁명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인류 최초로 농사를 지은 증거로 남아있는 것은 대략 인류의 문명의 많은 경우가 그랬던 것처럼 아나톨리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 현재 터키의 동남부 쪽, 그 다음에 거기랑 맞닿아 있는 이란의 서부 쪽, 이쪽 지역에서 이제 최초로 농사를 했던 어떤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그 작물화 과정에서 인간에게는 극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죠. 미리 어떻게 인간들이 뿌려서 수확을 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상상력을, 인류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유발 하라리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애초에 밀은 그냥 잡초였다는 것이죠. 밀들이 어떤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밀의 나달들을 따서 집에 가지고 가서 그 껍질을 벗겨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먹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식량이 된다는 것을 인류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생에 있는 밀들을 먹게 되는데, 밀이라는 것은 이제 과일이나 이런 거하고 달리 이 나달 같은 것을 이제 껍질 같은 것도 까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일단 집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야생 상태에서 밀들을 이렇게 채취를 해서 따가지고 와서 집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꽤 많은 분량들을 흘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죠. 흘리게 된 밀은 어떻게 됐을까? 원래 애초에 밀 군락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밀들이 자라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해서 밀은 인간이 집으로 가져오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점 넓은 지역에 퍼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밀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어떤 지역이 있을 것이고, 밀을 먹는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식량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인류는 아예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밀이 굉장히 많은 지역 옆에 일종의 집 같은 형태를 짓게 되고, 거기서 계속 밀들을 먹게 되다가 아예 거기서부터 이제 작물화를 해서 밀을 직접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두어서 먹는 그런 농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추측이죠. 인류가 최초로 키웠던 그런 그 가축이 이제 양하고 염소일 텐데, 양하고 염소에 대한 설명은 또 이렇습니다. 양을 어떻게 처음 가축화하게 되었을까? 동물들을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길러서 잡아먹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은 굉장히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졌었겠죠. 이것이 처음 시작은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이렇게 상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을 마구잡이로 잡아먹었을 것이죠. 맛있기도 하고 잡기도 쉽기도 하고 사냥하기도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마구잡이로 잡아먹는 것보다는 양들 중에서 어린 양은 먹지 않는 것이 더 유효하다는 것을 인류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양들은 그냥 두었다가 몇 개월이 지나거나 1년이 지나거나 해서 양들이 커지면 그때 먹으면 훨씬 더 효용이 좋다는 걸 깨닫게 되고, 가급적이면 암컷보다는 수컷을 잡아먹는 게 좋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암컷이 임신 가능성이 있으면 두게 되면 그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나중에 인간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선별적으로 사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양들도 천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들을 노리는 늑대가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다른 동물들이 있을 텐데, 동물들이 양을 잡아먹어서 인간이 잡아먹지 못하게 만드는 사태를 막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밤이나 이런 데서 양떼들 무리 있는데 근처에 인간들이 있다가 늑대들이 오면 늑대에 맞서 싸우거나 쫓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양떼를 지키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울타리를 치고 양떼를 거기다 두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축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가축화의 단계에 들어섰을 때 양은 애초에 인간의 가축으로 살지 않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거세게 저항하는 양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양에 따라서 순종적인 양도 있고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양도 있을 텐데, 인간은 가축화의 초기 단계에서 공격적인 양을 집중적으로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남아있는 가축화된 양은 겁쟁이 양들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가축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설명이죠. 어쨌건 이렇게 작물화가 일어나고 가축화가 일어나게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그 농업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전의 인류학적인 견해에서는 최초에는 아나톨리아 지방 혹은 이란 서부 지방에서 있었던 이런 농업을 하는 기술 같은 것이 점점 세계로 퍼져나갔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대요. 근데 최근의 학계의 어떤 성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고 각각의 지역에서 서로 무관하게 전파의 형태가 아니라 독립된 방식으로 농업을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농업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중미 지역이라든지 멕시코 같은 곳, 이런 곳에서 이제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이런 전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농업을 끝까지 하지 못했던 지역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그렇고 남아프리카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왜 농업이 발달하지 못했을까? 인종적으로 농업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지능이 덜 발달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인간이 작물화를 하거나 가축화를 하기 위한 그 대상들이 사실은 굉장히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교양의 집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간이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의 개수는 진짜 몇 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작물화할 수 있는 식물도 역시 몇 개 안 된다는 건데, 우연히도 예를 들면 양을 가축화하고 싶은 그런 인류가 있다 할지라도 양이 없는 환경 속에서라면 양을 가축화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작물화도 그런 의미일 텐데, 호주 지역에서는 작물화하기에 적당한 식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어떤 전파의 방식으로 이제 호주에서도 농업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농업혁명은 인류사의 커다란 축복처럼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유발 하라리는 그 이면을 짚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물화와 가축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품고 있는 이 농업의 혁명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는 것인데, 인간은 사실은 인류의 어떤 수백만 년의 그 역사를 본다면 인간이 농업을 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간에 굉장히 최근의 일이죠. 그럼 그 전까지 인류는 무엇을 했을까? 수렵과 채집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미지 속에는 사실은 인간이 사냥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냥보다는 수렵과 채집이 훨씬 더 대부분의 먹이를 얻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수렵 채집인과 농업을 하고 있는 농부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다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농부의 삶이 수렵 채집인 삶보다 훨씬 더 윤택할 것처럼 우리는 상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입니다. 수렵 채집인 경우에는 이미 자연에 있는 것들을 재배하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그것을 채집해서 그것이 동물의 뼛속에 있는 골수이든 아니면 과일이든 나달이든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양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것들을 골고루 먹게 되니까. 그리고 한 곳에서만 정주하지 않고 사는 반경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것을 먹다 보니까 흉년 같은 게 생겨도 이겨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일 때문에 숲에서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과실 같은 게 열리지 않게 되면 대신에 골수를 먹으면 되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도 있었고요. 수렵채집인들 사이에서는 전염병도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에 있었던 전염병의 상당수는 사실은 가축화랑 관련이 되어 있죠. 동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이제 옮겨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밀집해서 살게 되다 보니까 이 전염병이 옮게 되는 것인데 수렵해 채집하는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살기도 하고 전체의 구성원을 이루는 집단의 크기가 작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전염병으로부터 굉장히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농업혁명 이후에 농부가 된 인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영양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밀을 재배해서 밀을 거두는 농부의 경우에는 아침에도 밀을 먹고 점심에도 밀고 저녁에도 밀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밀을 재배하는 사람 입장에선 단일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밀에 특별히 취약한 어떤 무슨 병충해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흉년의 어떤 기후의 변화가 생겼다거나 하게 되면 밀농사를 망치게 되죠. 근데 밀만 먹고 사는 사람이 만약에 밀농사를 망치게 되면 그야말로 굶어 죽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가축화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주기적으로 생기게 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수렵채집인은 하루에 몇 시간 일했고 농부는 몇 시간 일했을까 비교하면 노동시간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발전의 어떤 단계로 보게 된다면 수렵채집보다는 농업이 훨씬 더 발달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럴까라는 건데 사실은 현대인도 마찬가지죠. 생산성이 증대가 돼서 새로운 어떤 것을 우리가 즐기게 되면 그것이 사치품이 되죠. 근데 사치품이 일단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느 단계가 되면 필수품이 되게 되고 그 필수품이 되게 되면 그 필수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어떤 재화나 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아이러니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작 기술은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인류 개체 하나하나의 행복은 그다지 증진되지 않거나 오히려 그 부메랑을 맞게 되는 역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일 텐데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책도 그렇고 많은 그런 어떤 생물학과 인류학에서 이야기하는 책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개체의 행복과 종의 행복이라는 개념인 것이죠. 종의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인류라는 종의 행복은 예를 들어서 유전자 게임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는 것, 다시 말하면 개체수가 증식되는 것 자체가 이 진화의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인류의 행복하고 관련이 되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번성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죠. 종 자체가 행복하다고 해서 개체 자체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큰 비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를 볼 때 미래 전성기 언제일까?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밀이라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뭐 이란이나 아니면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잡초에 불과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밀을 보면 예전에는 밀이 자랄 수도 없었던 북미 지역의 거대한 밀들이 밀밭에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작물을 하고 있으니까. 밀을 종으로 보았을 때 밀의 유전자가 가장 많이 확대되어 있는, 가장 많은 번식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밀이라는 종의 최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밀이 만약에 고통을 못 느껴서 그런데 밀의 입장이 되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행복할까? 가장 빽빽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밭에서. 그 다음에 인간에게 씹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걸 따지게 되면 밀의 경우는 다룰 수 있는데 동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역사상 닭의 최전성기는 언제일까? 바로 지금이죠. 제가 오기 직전에 찾아봤는데 현존하는 지금 지구 전체의 닭의 개체수가 얼마일까? 대략 한 230억 마리 정도로 추산되어 있대요. 지금 살아있는 닭의 숫자가. 이 닭이 얼마나 살까 생각해보면 230억 마리의 닭이 있으니까 닭 역사상 이렇게 많은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닭의 최전성기는 지금이죠. 근데 개체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닭은 전혀 다른 것이죠. 과연 그런 야생의 상태에서 닭이 살았던 그 닭과 지금 뭐 그것을 사실 보고 나면 치킨을 못 시킬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닭이 사육되는 어떤 공장에서의 환경과를 비교하면 명약관화하게 보이죠. 수명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야생 상태에서 닭은 7년에서 12년을 살 수 있대요. 근데 우리가 사육하는 닭은 과연 얼마나 사냐는 것이죠. 몇 개월만 지나서 성계에 가까워지면 그냥 그 닭을 잡아서 우리가 치킨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측면에서 본다면 닭이라는 종의 최전성기는 지금임에도 불구하고 닭이 지구의 역사상 가장 비참한 개체의 상황 속에 처해지게 된 것은 언젠가? 그것도 역시 지금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종의 번영과 개체의 번영은 일치하지 않는 데서 굉장히 비극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농업혁명 자체가 인류에 가져온 것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유발 하레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혁명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인지혁명, 농업혁명에 이은 세 번째 과학혁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관한 이야기겠죠. 500년 전에 특히 이제 서구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제 과학혁명으로 지칭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코페르니쿠스라든지 뭐 케플러라든지 뭐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6세기부터 있었던 이전과 확연하게 다른 어떤 그런 그 과학사에서의 변화가 있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학혁명은 이전의 인류사에서의 어떤 다른 것들과 달리 유달리 다른 어떤 독특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발 하라리가 굉장히 흥미롭게 착목하는 것이 바로 무지의 인정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과학혁명 당시에 이제 인간은 자연에 대한 지식들이 이제 막 증대하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당시에 과학혁명기에 그 과학자들이 전제했던 태도는 우리 인간은 모른다라는 것을, 사실상 그 서구 문명에서는 최초로 전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의 중세시대까지는 사실은 인간이 모르는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것,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6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인간이 모른다, 인간의 지적에 커다란 공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인간이 모른다라는 것에서 인간은 알고 싶다라는 데로 넘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유발 하라리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그 지도에서 찾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5세기까지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지도가 빼곡하게 차 있다는 겁니다. 당시 지리학적인 성과로는 사실은 신대륙도 아직 발견하기 전이니까 그 상황에서 지구의 어떤 상당 부분들을 제대로 그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상으로 어떤 것들을 다 지도로 꽉 채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세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전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16세기 이후에 그 지도를 보게 되면 그때까지 파악한 것들은 지도 속에 반영을 하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은 커다란 어떤 그 여백으로 남겨두는 지도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지를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인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근대 비극을 이야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이 제국주의라는 개념이죠. 근데 이전에도 제국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제국과 이런 근대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제국들 사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결정적으로 생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무지를 인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과거의 제국들이 정복 사업에 나서게 되었을 때 그 바깥의 세계, 내가 모르는 세계를 알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욕구는 그때의 제국들한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제국이든 간에. 근데 제국들은 물론 탐욕으로 뭉치고 다른 것들을 식민지화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었지만 미지의 세계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욕구하고 사실은 관련이 되어 있고 그 세계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판단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유발 하라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제국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인접 지역들을 넓히는 방식으로 제국이 팽창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를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가 팽창하게 되는 과정에서 북부 이탈리아에는 포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유역이 이제 평원으로 포평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죠. 이 포평원을 차지하게 되니까 포평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인접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지키기 위해서. 그 인접 지역이 바로 이제 프로방스 지방이죠. 프로방스를 차지하고 나니까 프로방스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갈리아 지방을 또 침공하게 되죠. 갈리아 지방까지 다 차지하게 되니까 갈리아 지방을 또 지키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브리튼 섬, 그러니까 영국을 또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제국이 팽창해 왔다는 것인데요. 근데 대항해 시대 이후에 이 서구의 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전혀 어떤 그런 인접한 부분하고 관련 없이 갑자기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지배한다던가 혹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남미 쪽을 정벌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로마 시대에 어떤 그 제국을 경영하는 사람도 지중해를 건너서 스페인을 돌아서 영국을 침공해서 브리튼 섬을 점령하려고 시도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무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관념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유발 하라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필연적인 결과로 무지를 인정하게 되고 알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알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인식의 측면에서 진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전에 교양의 집사의 다른 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몇십 년 전에 15세기에 사실은 중국 명나라에서 거대한 어떤 선단들을 꾸려서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까지 원정을 가게 되는 정화제독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정화제독이 이끈 어떤 대항해를 또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엄청난 기술을 당시에 중국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항해 시대의 서구가 보였던 것 같은 그런 성과를 얻지 못했을까? 어떤 도덕적인 개념을 빼고 본다면 당시에 그 정화제독이 갔었던 원정의 목적은 마다가스카르를 알고 싶다, 인도를 알고 싶다가 아니라 새로 생긴 나라인 명나라를 알리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알고 싶어서 떠난 그런 어떤 제국과 어떤 것을 알리고 싶어서 떠나서 그쪽엔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 제국 사이에서의 어떤 큰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제국주의와 과학정신.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3가지 혁명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인 이제 거의 과학혁명일 텐데요. 그러니까 과학혁명에서 과학적인 진보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진보만으로 지금 이 세상에 변화가 오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근세에서의 어떤 과학적인 진보랑 같이 함께 나아가게 된 2-3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는 제국주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본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6번과 7번은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제국주의적인 행패? 그 어떤 것의 고통을 사실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민족들이 겪고 있는다는 측면에서 지난 몇백 년간 서구의 제국주의가 보여주었던 악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사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처럼 그 제국주의가 가져왔던 또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아이러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유발 하라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양의 제국주의는 과학정신하고 항상 붙어서 같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이후에 남미나 북미 대륙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진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탐욕 때문이겠죠. 그 탐욕이 있고 정복력이 있고 부에 대한 갈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일종의 잘못된 사명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18세기 중엽에 이 천체에 관한 어떤 그런 관측 사실들이 굉장히 중요할 때 예측된 어떤 천체 물리학적인 사건이 생기게 된 거죠.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있다고 하는 태양과 지구가 있을 때 그 사이를 궤도상으로 금성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금성의 그림자 때문에 태양이 부분적으로 가리게 되는 식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금성의 식현상 자체를 관측하는 것이 과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관측해서 이 삼각측량법을 이용하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 당시 기술로서. 그래서 관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관측을 여러 군데서 해야 이제 그런 것이 정확하게 되니까 타히티까지 관측을 하러 선단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타히티까지 머나먼 곳에 선단을 보내게 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이니까 기왕 가는 것, 경제성을 위해서 또 다른 분야의 여러 명의 학자들까지 같이 딸려서 보내게 되죠. 그 선단을 그런 학자들을 데리고 함께 끌고 간 선장이 바로 그 유명한 제임스 쿡입니다. 제임스 쿡은 그런 과학적인 일로 그 과학자들을 끌고 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하게 되고 서구 입장에서 태즈메이니아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곳곳을 탐험하게 되죠. 제임스 쿡은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하고 나서 이것은 영국 땅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의 식민지로 혹은 대영 제국의 어떤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편입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적인 침탈이고 그 이후로 끔찍한 인종적인 어떤 학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쪽에 살고 있었던 그런 원주민들에게는 제임스 쿡의 이 지역을 발견한 것 자체가 끔찍한 역사적인 비극이 되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인류의 진보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여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제임스 쿡 자체가 과학적인 진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류는 항해 역사에서 사실은 괴혈병 때문에 수많은 선원들이 죽는 비극을 겪었었죠. 당시에 어떤 과학자가 근데 이런 그 괴혈병이라는 것을 진단하면서 그것을 야채라든지 과일의 어떤 섭취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을 받았던 제임스 쿡은 바로 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소금에 절인 수많은 양배추를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기착지에서 내릴 때마다 선원들로 하여금 과일과 신선한 야채를 먹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전이라면 수많은 선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기 항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괴혈병으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제임스 쿡 자체도 인류에게 크게 기여한 그런 어떤 의학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국주의와 과학정신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 저 건너편에 뭔가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싶다. 그리고 정복하고 싶다. 라는 제국주의자들의 어떤 욕망과 탐욕이 있었는데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저 먼 곳에 어떤 곳에 인간의 인식이 가닿지 않고 현재까지 알 수 없었던 무엇인가에 내가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 지식의 보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곳으로부터 가서 자연을 관찰하거나 원주민을 보거나 뭐 등등등의 일들을 통해서 과학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같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원정했을 때도 역시 학자들을 데려갔었고요. 대영 제국이 19세기에 비구로를 통해서 남미를 경영하거나 정복하는 데 훨씬 더 유용하기 위해서 선단을 보냈을 때 그때도 역시 과학자를 같이 태워서 보내기도 했었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찰스 다윈이죠. 찰스 다윈은 그때 갈라파고스 제도를 가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 젊은 20대 초반의 찰스 다윈이 거기서 본 것을 통해서 훗날 진화론이 나오기도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제국주의적인 침탈의 역사가 과학적으로는 거대한 진보를 가져오는 또 다른 아이러니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묘한 구석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라는 개념일 텐데요. 자본주의의 명암입니다. 경제사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지점도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잘 알려진 것처럼 콜럼버스는 스페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항해를 통해서 뭔가 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거대한 부를 얻어내기를 원했던 그런 탐험가였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아가서 그 항해를 위해서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했었던 나라는 잘 알려진 것처럼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근데 왕가에서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절당한 다음부터 서구 각국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영국에도 갔었고 프랑스에도 갔었고 다 거절하고 나중에 포르투갈에 다시 가지만 역시 또 거절을 당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거의 스페인에 가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투자 설명회 같은 것을 사실상 한 것일 텐데 거기서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이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선단이 떠나게 되었고요. 그 입장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스페인 입장에선 거대한 금맥이 터진 것 같은 그래서 16세기 자체를 그 이후에 스페인의 시대로 만들었던 그런 거대한 투자 성공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역사에서 최전성기는 16세기일 텐데 17세기 들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이런 어떤 자본주의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 17세기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어떤 효능이라고 그럴까요? 그 나라 입장에서 그렇게 보았을 때 가장 빛나는 활약을 보였던 나라는 네덜란드로 그 패권이 넘어가게 되죠. 진출을 할 때의 스페인 제국의 경우는 왕가가 주도를 한 거죠. 사실상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고 물론 상업적인 자본을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덜란드의 경우는 17세기로 넘어오면서 패권을 차지할 때 네덜란드 왕가가 주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상인들이 주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근대 이후에 어떤 자본주의가 퍼지게 되고 제국주의가 퍼질 때 사실은 어떤 그 정치 권력보다 새롭게 부상하게 되는 그런 경제 권력이 그것을 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설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네덜란드에는 이제 동인도 회사가 있고 서인도 회사가 있는데 이 양 회사들의 활약 같은 것이 굉장히 컸었던 거죠.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인도네시아를 침공하게 되고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게 되고 사실상 회사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삼게 되죠. 네덜란드의 서인도 회사는 지금의 미국의 뉴욕 쪽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의 원래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이었었죠. 뉴 암스테르담이었다는 것 자체가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 서인도 회사가 일종의 정착촌을 건설한 그 지역을 일컫는 말에서 사실은 오게 된 지명인 것이죠. 월스트리트라고 말하는 그 월이라는 말 자체가 먼저 차지하게 된 네덜란드 사람들이 나중에 그곳을 공략하려고 오게 된 영국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정착촌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거든요. 그 성벽을 쌓았던 곳에 지금 있는 길이 월스트리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8세기가 되면 다시 또 상황이 바뀝니다. 스페인으로부터 네덜란드로, 그 다음 네덜란드로부터 또 다른 패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의 제국주의적인 경쟁이 있는 시대죠. 이 시대가 되게 되면 먼저 좀 더 유리해 보였던 것은 프랑스였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는 프랑스가 상당히 좀 부강한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당시 어떤 그런 유럽 금융제도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영국보다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주식 폭락 사태라고 말하는 어떤 18세기 초반에 미시시피사의 어떤 주식 폭락하는 사건들이 프랑스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으로 진출한 미시시피사라는 프랑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진출한 곳은 바로 미국의 미시시피 지역이고요. 그곳에서 그들이 건설한 도시가 바로 뉴올리언스입니다. 뉴올리언스 자체가 새로운 오를레앙이라는 뜻일 테니까
근데 거기서 그런 과정 속에서 본국의 투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회사가 사실은 그렇게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국의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인 것처럼 속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미시시피사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단기간에 폭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주식이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수백 배로 폭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가치가 없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결국은 폭락하는 사태를 가져오게 되고, 미시시피사는 사실은 왕권하고도 결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가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붕괴를 막아야 되니까 이 주식을 사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주식 자체가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왕가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가 루이 15세로부터 루이 16세로 왕이 교체가 되게 되죠. 루이 16세가 왕이 되고 보니까 왕가에서 지출해야 되는 액수의 그 예산의 절반이 사실상 대출금의 이자를 갚는 데 급급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들리니까 추가적인 돈을 백성들로부터 징수하기 위해서 삼부회를 소집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의 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프랑스를 누르고 영국이 이 제국주의적인 어떤 전쟁에서 최상위에 서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20세기가 넘어오게 되면 물론 형태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미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키워드와 관련해서 유발 하라리가 집중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근대의 서양 제국주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경제 권력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전에 어떤 관료 권력 혹은 군사 권력을 상인 권력이 대체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네덜란드뿐만이 아니라 영국도 동인도 회사가 사실은 영국이 직접적으로 인도를 식민지화하기 전에 한 100여 년 가까이를 동인도 회사가 지배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아편 전쟁도 사실은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런 제국주의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결합된 것이 근대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이 자본주의의 어떤 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본이라는 것은 그냥 돈이나 그냥 재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한 그 재화를 우리가 보통 자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이 자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시간에 대한 인간의 경제적인 계산, 기대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어서 투자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서 첫 번째 신용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거고요.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이 사람이 미래에 돈을 갚고 또는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심지어 이익으로 나한테 돌려주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겠죠. 상대방 입장에서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1억 원을 빌렸을 때 몇 년 뒤에 돌려줄 때 그 사이에 나는 사업을 성공시켜서 1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어서 이자까지 주고도 나한테 이익이 남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사실은 1억 원을 빌리기가 어렵겠죠. 다시 말하면 양자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받거나 하는 그런 행위가 가능한 것은 그 미래의 시간 속에서 이 자본이 증식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라는 대한 믿음이 서로 공유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세시대까지는 미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근대로 넘어오게 되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성장이라는 것을 동력으로 삼고 있고 성장이라는 개념이 주교한 다음부터는 미래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을 보는 인간의 경제적인 생각 자체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애덤 스미스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애덤 스미스의 어떤 그 이론들, 국부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을 했던 애덤 스미스의 이론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로 유발 하라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하면 부자들이 갖고 있는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자들을 승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전에는 중세시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세상이 갖고 있는 부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특정 부자가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종의 제로섬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세시대에는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부를 증식하기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근대 이후의 어떤 자본가들처럼 노력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이 늘게 되고 돈이 많이 늘게 되면 사치를 부리는 방식으로 과시적으로 소비를 했다는 겁니다. 연회에 참석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근데 근대에선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자본가를 생각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몇몇 사람들이 있죠. 무슨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한다든지 굉장히 건박하게 사는데 그 사람은 오로지 회사를 키우거나 경영하는데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는 것 같은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근대의 자본을 가진 사람과 중세 이전에 큰 부를 가진 사람들의 행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동력이 기본적으로 성장이라는 것에 키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애덤 스미스는 한 국가를 이루는 개인이 있을 때 그 개인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경주하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국부 자체를 파이를 키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덤 스미스의 이론에 따르면 이전까지 얘기하고 달리 제로섬이 아니라 넌 제로섬 게임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의 파이를, 부의 파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나라한테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는 남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재산을 증식해서 증식한 결과로 뭐 소비를 한다거나 혹은 사람을 고용한다거나 그러면 고용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부의 증대 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전까지 부자를 죄악시했던 시선으로부터 부를 상대적으로 그로부터 도덕적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기주의를 이타주의적으로 볼 수 있게까지 만드는 그런 어떤 전환이 사실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이 인류 역사에 끼친 커다란 영향일 수 있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자본이 항상 관심 있는 것은 더 많은 자본일 것이고, 돈은 항상 더 많은 돈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일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에는 또 다른 어떤 암에 해당하는, 그늘에 해당하는 그런 비극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돈이 증식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도덕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선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가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대표적으로 근대 이후에 노예무역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하고 달리 중세 말기까지 중세 시대에는 노예제가 유럽에 거의 없었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대규모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근대 노예무역이 서양화가 된 것은 노동력이라든지 혹은 노예를 팔았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돈으로 되살 수 있는 뭐 면화라든지 신대륙에 사탕수수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유럽에 팔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노예무역이 성행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유럽 사람들의 소비 수준도 풍요로워질 것이고, 반대로 이제 또 유럽에 있는 어떤 부도 증대하게 될 텐데, 그 결과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 사이에서는 끔찍한 비극들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발 하라리는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나치즘도 사실은 유발 하라리는 종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치즘 같은 종교는 인종적인 뜨거운 증오로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굉장히 차가운 무관심과 그리고 탐욕으로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어느 것이 더 무서운가에 따른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명도 있을 것이고, 그 반면에 또 다른 암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유발 하라리는 양쪽을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의 7가지 열쇠라는 제목으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 나름대로 7가지를 여러분께 정리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론 유발 하라리의 견해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영화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맨 프롬 어스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시적인 시선으로 굉장히 신선하게 영화가 설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 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흥미로운 그런 영화 관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맨 프롬 어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발 하라리 오늘 사피엔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책들 여러분들께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책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기획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영화를 다 챙겨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플레이챗. 회사의 모니터도 펜션 구형 TV도 모두 스마트해져. 통합 검색부터 시청까지 플레이챗 하나로. 홍현민이죠? 네. 회사에서 뭐해? 아닙니다 팀장님.